면접만 봐도 용돈으로 30만 원을 쥐어주고 택시 잡으려고 10만 원짜리 지폐를 휴지처럼 흔들던 나라. 도쿄 항공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던 미친 나라. 바로 1989년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자본주의의 신이 된 줄 알았습니다. 미국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고 전 세계를 돈으로 찍어 누르며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가 지옥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주가지수 38,915. 일본이 찍었던 이 숫자는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35년째 깨지지 않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세계 2위를 집어삼킨 괴물은 어쩌다 스스로 배를 가르게 되었을까요? 200년 동안 잠자던 섬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집어삼킬 뻔한 괴물이 됐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해 7월에도 만해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미국 해군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4척이 나타난 건데 당시 일본인들 눈에 이건 그냥 배가 아니었거든요. 대포가 번쩍이는 강철 괴물, 그야말로 지옥에서 올라온 요새처럼 보였던 겁니다. 200년 넘게 쇄국 정책으로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살던 일본에게 이건 청천벽력이었죠. 미국은 예의 따윈 없었습니다. 문을 열든지 아니면 이 바다를 불바다로 만들든지 선택하라는 시기였는데요. 페리의 한 포가 에도 시내를 겨눈 순간 일본 지배층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차이가 아니라 문명 자체의 격차, 그 압도적인 절망감을 느낀 거죠. 결국 5년도 안 돼서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줄줄이 맺으며 강제로 문을 열게 되는데 이 치욕이려 일본의 DNA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공포가 분노로, 분노가 집착으로 변하면서 다시는 저런 꼴 안 당한다는 맹세가 일본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이 맹세가 나중에 아시아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거란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의 지배층이었던 사무라이들은 사실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명예롭게 칼 휘두르는 전사가 아니라 200년 넘게 전쟁이 없다 보니 사실상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칼 쓸 일이 없어진 무사들은 세금 걷고 서류에 도장 찍는 행정직으로 전락했는데 현대로 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처리하는 공무원이랑 다를 바 없었던 거죠. 나는 고귀한 전사의 후예라고 자부하지만 현실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처지. 이 괴리감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픈 늑대보다 무서운 게 자존심 상한 엘리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구 열강의 위협을 느낀 일부 고위 귀족들과 하급 사무라이들이 손을 잡았는데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 이 무능한 막부를 뒤엎어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존왕양이를 외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말이 좋아 유신이지.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을 베고 수백 년 전통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이 300년 걸려서 한 걸 30년 만에 끝내겠다는 광기 어린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일 의사, 영국 기술자, 미국 군사 고문관들을 돈다발 싸들고 데려왔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들 정체성이었던 칼을 버리는 것이었죠. 패도령이 내려지고 사무라이 계급이 해체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무라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식 군대의 기관총에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일본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기형적인 괴물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자이바츠, 재벌입니다.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경제 봉건 영주라고 부르는 게 맞을 정도였죠.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이 거대 가문들이 정부 지원 아래 나라의 모든 산업을 독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이바츠 구조를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문이 있고 그 아래 은행, 그 아래 공장과 광산과 해운회사, 맨 아래엔 수만 개의 하청업체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가 자동차를 만든다 치면요. 철광석은 미쓰비시 광산에서 캐고, 운송은 미쓰비시 해운이 하고, 철판은 미쓰비시 제철소가 만들고, 자금은 미쓰비시 은행이 되고, 판매는 미쓰비시 상사가 하고, 보험은 미쓰비시 화재해상이 드는 식이죠. 남에게 단 1원도 안 나눠주는 완벽한 폐쇄회로. 이게 자이바츠의 무서운 효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효율성의 연료가 뭐였냐면요. 일본 민중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시골 농부들은 딸을 방직 공장에 팔아넘겼는데요. 7살, 8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하루 14시간씩 먼지 속에서 실을 뽑다가 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면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탄광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했고요. 마치 둘만 구의 시체 위에서 화려한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형국이었죠. 자이바츠는 정부를 쥐락펴락했고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부를 독점했으며 그 돈은 다시 제국주의 침략전쟁 자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승승장구했는데요. 청나라를 꺾고 러시아를 때려눕히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국이 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건데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일본은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서구 열강들은 일본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종평등 조항 요구는 묵살당했고 너희는 그냥 용병일 뿐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이 굴욕감이 일본 내부의 군국주의자들에게 불을 붙였는데요. 서양놈들은 믿을 수 없고 오직 힘만이 우리를 지킨다고 믿는 군부와 재벌과 손잡고 서구랑 친하게 지내며 돈이나 벌자는 온건파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일본은 암살의 시대였거든요. 군인들이 총리를 죽이고 재벌 총수를 습격했는데 섬뜩한 건 암살범들이 나라를 위해서라고 외치면 국민들이 동정하고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군부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토록 증오하던 자이바츠를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 만들 수 있는 건 재벌뿐이었으니까요. 군부와 재벌의 악마의 거래가 성사됐고 미쓰비시는 제로 센 전투기를, 다른 재벌들은 탱크와 군화와 군함을 찍어냈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거대한 사인 기계 생산 라인으로 변해버린 거죠.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버섯구름이 피어올랐고 도쿄는 이미 소위탄 폭격으로 사람이 타서 눌어붙은 화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멸망했고 국민들은 쥐를 잡아먹어야 할 만큼 굶주렸는데요.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 못하는 노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군대를 해산시키고 자이바츠 해체 명령을 내렸으며 재벌 가문 재산을 몰수하고 주식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장난을 치는데요.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일본을 노업 국가로 만들면 옆에 있는 소련이 집어삼킬 게 뻔했으니까요. 미국의 전략이 180도 바뀌어서 해체하던 자이바츠를 슬그머니 다시 뭉치게 해주고 전범 용의자들을 풀어서 요직에 앉혔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미군 보급기지가 되어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요. 남의 나라 불행이 최고의 기회가 된 셈이죠. 미국 달러가 쏟아지고 일본 정부는 기막힌 전략을 세우는데요. 국방비는 미국이 대주니 그 돈을 몽땅 경제에 쏟아붓는 요시다 독트린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 성장에만 올인하는 얄미울 정도로 실리적인 전략이었죠.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신칸센이 달리고 도쿄타워가 밤하늘을 밝히자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요. 20년 전 잿더미였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의 이면에는 새로운 사무라이들이 있었는데요. 양복 입은 기업 전사들입니다. 메이지 시대 교육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을 만들었다면 전후 교육은 회사에 충성하는 부품을 만들어냈죠. 종신고용제로 한번 입사하면 평생 그 회사 식구가 되는데요. 회사가 아버지고 직원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쉴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 7시 출근에 밤 11시 퇴근, 상사 퇴근 전엔 자리 지켜야 하는 눈치 게임,
퇴근 후엔 회식이라는 업무 연장, 주말엔 상사와 골프 접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과로사, 일본어로 카로시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됐는데요. 책상 위에서, 지하철 안에서,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넥타이 맨 채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현대판 가미카제였던 거죠. 비행기 대신 서류 가방 들고 경제전쟁터로 돌진한 이들 덕분에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 귀에 꽂히고 도요타가 미국 고속도로를 점령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거든요. 1985년 운명의 플라자 합의가 터지는데요. 일본 물건이 너무 싸서 미국 기업들이 망하게 생겼으니 엔화 가치를 올리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엔화가 2배로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돈을 풀었는데요. 그 돈이 전부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턴 일본은 코미디이자 호러 영화가 됩니다. 1980년대 후반 도쿄에서는 택시 잡으려고 하나만 N짜리 지폐를 흔들고 면접만 봐도 교통비라며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거든요. 도쿄 황거 땅값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았고 긴자 땅 한 평 팔면 맨해튼 빌딩 몇 채 살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엔화를 들고 일본 기업들이 미국 사냥에 나섰는데요.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사고 소니가 컬럼비아 영화사를 샀습니다. 미국인들이 공포했던 게 당연했죠.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로보캅에 일본 기업이 악당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미국인들 눈에 비친 미래가 일본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골프 회원권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고 금가루 뿌린 초밥을 먹으며 여대생들이 명품백 서너 개씩 들고 다니던 시절, 그들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자본주의의 신이 됐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1989년 12월 31일 니케이 지수 38,91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새해 첫날이 밝자마자 거품이 거짓말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박살나고 주가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어제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은행들이 빚더미에 깔려 문을 닫았습니다. 1,500조 엔. 한국 돈으로 경단위가 넘는 자산이 허구로 증발해버린 거죠. 네온사인 꺼진 거리에 빚쟁이에게 쫓기는 야반도주와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대학 졸업해도 갈 곳 없는 잃어버린 세대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세계를 살 수 있다던 호기는 사라지고 편의점 알바로 연명하는 프리토족과 방에 틀어박힌 히키코모리가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그 1989년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30년 동안 물가도 월급도 제자리인 나라, 아날로그와 팩스에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쌤통이다로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닌 게요. 국가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일본이 온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억이 때로는 가장 큰 독이 된다는 것, 전후의 성공 방식을 버리지 못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지금의 일본이 그 증거죠.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 만든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며 어딘가에 있을 거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쿄의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과로사한 영혼들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요.